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누나 진짜 불쌍하지도 않냐?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매정하냐? 우리도 힘들게 살았던 시절 있잖아. 그럼 이렇게는 못하지. 참나, 말은 똑바로 하자. 우리가 힘들었던 시절은 네가 돈을 안 벌어다 주고 사기를 쳐맞아서 그렇지. 니네 누나처럼 빚내서 명품 사고 이혼하고 그래서 힘들었냐? 그리고 내가 왜 니네 누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사람이 정말 매정하다 매정해. 우리 누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가족 같은 소리 좋아하고 자빠졌네. 마누라는 엄동설하네. 밖에서 떡볶이 팔 때 너는 니네 식구들이랑 뜨신 방바닥에서 술이나 퍼마시고 있었는데 그럼 그것도 가족이냐? 너는 그런 말 할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남편과 저는 이 문제로 정말 많이도 싸웠었죠. 달랑 하나 있는 신우가 결혼 생활 내내 이렇게 신경이 쓰이게 할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신우는 그렇게 잘난 척을 하다가 이혼을 당해 형편이 어려워졌었는데 그 상황에 이르러도 정신을 못 차리고 흥청망청 돈을 써댔었나 봐요. 호화롭게 산다며 결혼 후 외국으로 건너가 잘 사는 것 같더니만 몇 년 후 한국으로 돌아와 저도 모르게 제 남편과 왕래를 하면서 제 남편 돈까지 가져다 썼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죠. 저는 그런 신우를 보며 너무 한심해서 나중에는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신우는 저에 비해 훨씬 좋은 조건으로 결혼을 했어요. 멀쩡하게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고 어릴 때부터 시부모님이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서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사교육을 많이 받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신우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혜택받고 자랐죠. 시부모님이 형편이 좋지는 않으셨는데 신우가 어릴 때 크게 아팠었는지라 애지중지 떠받들며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우는 다른 사람 의견은 싹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아나무인형 인간이었죠. 옳게, 돈 있으면 10만 원만 보내봐. 지금 당장 보내. 나 택시비 없어서 못 내리고 있으니까. 네? 택시비요? 돈이 없는데 택시는 왜 타셨어요? 제가 10만 원이 어딨어요. 아, 그럼 5만 원이라도 보내. 당장. 그리고 떡볶이 장사하면서 매일 벌어들이는 돈이 얼만데 단돈 10만 원이 없냐? 옳게 너 참 거짓말도 잘한다. 형님, 아무튼 저 보내드릴 돈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끊습니다. 돈이 없으면 택시를 타지 않으면 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 불가였어요. 신우가 결혼해서 외국에 나가 살던 시절 빼고는 늘 이런 식으로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단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가까운 거리라도 절대로 택시를 타고 다녀본 적이 없었고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덕분에 제 자식들도 아빠가 없으면 무조건 걷거나 버스만 이용해야 하는 줄 알고 있고요. 어릴 때부터 근검절약하시던 공무원 아빠의 영향으로 가계부도 쓰고 무엇이든 아껴 쓰는 것이 몸에 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남편하고 같이 산다니 친구들도 다들 이상하다고 할 정도였죠. 계획성과 책임감도 없는 데다가 친구들 좋아하고 술과 노는 것까지 좋아하는 남자인데 이 남자를 만나서 제가 개고생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럴 줄 몰랐죠. 그저 감성적이고 재미있는 이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제게 노래를 불러주었고 제 기분이 다운되어 있으면 춤까지 추면서 저를 관리해주던 남자였어요. 지금은 제 남편을 욕하는 친구들도 그때는 다들 부럽다고 난리들이었답니다. 너 정말 좋겠다. 내 남친은 내가 기분이 나쁘던지 말던지 관심도 없는데. 좋긴 하다. 어제는 내가 우울해 있으니까 춤까지 추더라. 그것 때문에 내가 웃었지 뭐. 솔직히 이런 것 때문에라도 하루라도 남친 안 보면 미칠 것 같아. 야, 진짜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딨을까?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대박이다 정말. 너도 그렇게 생각해. 너무 로맨틱해서 좋아. 여태껏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만날 때마다 설레이고 새로운 느낌이라니까. 연애 때 저는 남편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보통의 남자가 갖고 있는 감성과는 남다른 이 남자와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몇 번의 연애를 거쳐 20대 중후반이 되었던 저는 한창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고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직장 동료가 정말 괜찮은 친구인데 얼마 전 이별의 아픔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다며 소개팅을 해주었고 그게 저희 부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첫 소개팅 자리에서도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였던 남편은 딱 보기에도 성격이 온유해 보였고 여자 경험도 꽤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여자 경험이 많은 남자는 만나지 말라는 엄마의 평소말에도 저는 개의치 않았고 그 남자를 향한 마음은 직진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파스타 면 더 익혀달라고 말해야겠어요.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잠시 기다려보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다 잘 먹는 편이라서요. 에이,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기왕 돈 내고 먹는 건데 최대한 맛있게 먹어야죠. 그게 우리의 권리잖아요. 굳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파스타면을 더 익혀서 대접을 받게 해준 과거 남편의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네요. 첫 만남 이후 저는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급속도로 올라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이 와서 다정다감하게 관심을 가져주었고 비가 내리는 날이면 직접 우산을 들고 저희 사무실 앞까지 찾아올 정도였죠. 불과 소개팅으로 한 번 만났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제게 열정을 보이는 남자가 조금은 낯설기도 했지만 어쩐지 기분은 좋았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그런 남자 잘 없다면서 확 잡으라고 말해주었고 이 남자와 함께 있으면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둘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연인이 된 후에는 하루라도 저한테 웃음이 떠나면 안 된다면서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때로는 춤도 춰주었어요. 회사에서 너무 힘이 들어 지쳐있을 때면 감미로운 노래도 불러주었는데 노래는 또 왜 이렇게 잘 부르는지 뭐 하나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만나면서 느낀 건데 그 남자가 누나하고 꽤 많은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의 남매들보다도 사이가 훨씬 좋아 보였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저랑 친한 친구는 남동생과 커갈수록 사이가 좋지 않아 힘들어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부러울 정도였죠. 가정 형편이 여유 있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쯤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워낙에 근검절약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둘이 벌면서 아껴 쓰면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였었나 봐요. 제 나이 27이었고 그 당시 남편은 30살, 저희 모두 이별의 아픔을 겪고 외로워하던 시절이라서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콩깍지가 쉬었다고 할 정도로 매 순간 그 남자가 멋져 보였어요. 인상 깊었던 때는 제가 회사 선배에게 혼이 나서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을 때 말도 없이 저희 회사에 찾아와서는 노래를 불러주던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무룩해 있던 제게 일이 늦게 끝난다며 만나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 저희 사무실 안까지 들어온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은영이를 누가 이렇게 힘들게 했어. 달달한 케이크 먹으면서 하자. 이거 먹을 때 오빠가 옆에서 노래 불러줄게. 오빠, 여긴 어떻게 왔어? 오늘 바쁘다며. 웬일이야,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여자친구 기분이 이렇게 꿀꿀한데 어떻게 혼자 집에 가겠어. 귀 좀 대봐. 네가 좋아하는 노래 불러줄게. 얼른. 그리고는 제 귓가에 대고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주었답니다. 이런 남자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인 것 같아 많이 행복했고 이 행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죠. 2년 정도의 연애 기간을 거쳐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남자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한 명의 누나와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누나와 아주 친근하게 지내는지라 우선 누나를 먼저 밖에서 만났어요. 토요일 저녁 시간에 함께 밥을 먹기로 하고 저와 남자친구는 먼저 약속 장소에 나와 있었죠. 헌데 약속 시간 30분이 지나도 남자친구의 누나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늦는다고 핑계를 대면서 1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했었죠. 첫 만남에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었는데 남친은 누나의 전화를 받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온다고 했어요. 누나 다 왔대. 내가 나가서 데리고 올게.
그냥 여기 들어오시면 되지. 자기가 굳이 왜 나가서 데리고 와? 여기 한눈에 딱 보여서 찾기 되게 쉬워. 아이, 그게 그럴 일이 있어서 다 도착했다고 하니까 잠깐만. 남자친구는 그 길로 밖으로 나가서 누나를 데리고 왔는데 알고 보니 누나가 타고 온 택시비를 결제하려고 나간 것이었더군요. 잠시 후 모습을 보인 누나는 저를 보며 바로 반말을 하셨습니다. 미안, 내가 좀 늦었지? 택시 왜 이렇게 안 잡히냐? 차는 또 어쩌면 그렇게 막히는지. 어머, 근데 사진이 더 낫다. 실물보다. 이 새끼가 너무 잘 나온 사진만 보여줘서 그런가? 네? 아, 안녕하세요. 아무튼 반가워. 사진이고 실물이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결혼하면 그놈이 그놈인데. 안 그래? 내가 좀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라 이해 좀 해줘. 남자친구 누나는 정말 처음부터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사진빨이 더 낫다느니 실물이 별로라느니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하는 말이라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에게 자꾸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옆에 있는데 그런 거 나랑곳 하지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늦게 왔는데도 미안한 기색도 별로 없이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진짜 저와는 스타일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 집에 가면서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자신도 누나가 그러는 모습이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은 시댁도 참 중요하다고 하던데 저런 신우와 제가 한 가족으로 묶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면서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으니 엄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무슨 일이 있어? 오늘 그쪽 누나 만난다고 했지?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엄마, 실은 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누나 성격이 좀 나랑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 생각 차이도 있고 시간 개념도 없고. 아휴,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신우 자리가 쉽지 않은 건데 참. 중간에서 남편 될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 엄마도 결혼 생활해보니까 네 아빠가 침묵으로 일관하니 오히려 엄마는 더 편해지더라. 결혼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생각을 얘기하면 아마 많이 힘들지는 않을 거야. 네가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맞아, 엄마. 나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럼 내가 잘 얘기해봐야겠다. 엄마는 결혼 선배로서 제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게 되었고 남자친구 누나에 대한 고민은 깊은 곳에 고이 접어두기로 했죠. 그리고는 다음날 남친을 만나서 누나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우리 누나가 좀 직설적이고 그렇긴 한데 굉장히 단순해. 사람 자체는 좋다니까. 그리고 나한테 얼마나 끔찍하게 잘해주는데. 나도 알아. 네가 좀 그때 힘들었을 거라는 거. 아, 근데 걱정할 거 없는 게 우리 누나 곧 결혼하고 해외로 나가 살 수도 있어. 애인이 돈은 많은가 봐. 뭐 어디 태국인가 가서 호화롭게 살자고 했다던데. 그럼 우리랑 만날 일도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태국? 아, 그렇구나. 난 몰랐네. 와, 좋겠다. 거기 가면 진짜 부자처럼 살 수 있다고 하던데. 저는 내심 좋았어요. 고민이 되었던 남자친구의 누나가 곧 결혼을 해서 해외로 나가서 살면 남친 말대로 부딪힐 일도 거의 없고 신경 쓸 일도 없다고 생각했죠.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서로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남자친구가 가진 것이 별로 많지 않아 제가 저축한 돈을 모아서 신혼집도 얻었죠. 남자친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아끼고 아끼느라 신경을 많이 썼지만 그래도 워낙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 크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만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이 남자랑 함께 있으면 뭐가 힘들겠습니까?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꽤 능력이 있는 애인이 있는지 정말 외국에 나가서 여유롭게 살 것이라고 신우는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단돈 10만 원이 없는지 제게 택시비가 없다는 식으로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달라고 했었죠.
황당했지만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마음에 몇 번이나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부자 애인과 결혼한다는 소식에 부러운 마음 반으로 신우의 결혼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고 마땅히 사드릴 물건을 찾다가 제가 모아둔 작은 적금을 깨서 드렸어요. 형님, 이거 제가 오랫동안 모아둔 돈이에요. 외국 나가서 사시니까 뭐 사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현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나한테 돈을 준다고? 옳게, 우리 돈 많아. 이런 푼돈은 안 줘도 부자로 살 수 있다고. 내 애인이 얼마나 돈이 많은 줄 알아? 그렇죠. 그래도 그냥 제 성이니까 받아주세요. 난 또 얼마나 많이 된다고. 기껏 이 푼돈 가지고 뭐 살 것도 없구만. 내 동생 멀쩡한 양복이랑 구두 하나 사주면 없겠네. 명품관에 가서 차라리 그거나 사줘라. 네 남편 후질근하게 입혀다니지 말고. 신우는 제가 모은 돈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남편 돈벌이가 시원치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나중에 더 큰 집 장만할 때 쓰려고 연애 때부터 모아둔 돈인데 그렇게 말하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렵게 살아서 도와달라는 것보단 나으니까 차라리 잘 됐다고 제 마음을 애써 위로했습니다. 평소에도 워낙에 유흥을 좋아하고 화려한 명품을 좋아하는 신우는 결혼을 할 때에도 명품백을 뭐를 받았느니 밍크코트를 받았느니 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옷차림도 지적을 해댔고 상견례 자리에는 꼭 제대로 된 옷을 입으라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명품 브랜드의 옷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사치만 부리는 신우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뭐 저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하라는 대로 했죠.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난 신우의 애인은 정말이지 제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약간 사기꾼같이 얼굴에 윤기가 좌절 흘렀고 말주변이 굉장히 좋았어요. 진중한 면도 별로 없었고 거드름 피우는 것을 좋아하는 신우의 애인에 많이 실망하기도 했죠. 남편은 그런 신우 애인이 뭐가 좋다고 입을 해벌쭉 벌리고 환영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우 애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하는 남편을 보면서 참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신우도 결혼식을 치렀어요. 남편은 매형에게 명품 시계를 선물 받았다면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자신의 누나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된 양 신나서 날뛰었죠. 워낙에 남매 사이가 끈끈했었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부터는 신우가 가까운 곳에 없으니 저도 마냥 좋았답니다. 그 후로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겼고 남편은 정말 자상한 말투와 행동으로 아이에게 잘해주었어요. 아이가 4살 정도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정에는 아무 일이 없었죠. 남편이 일을 다니다 그만두고 이직도 하고 그러느라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웠지만 워낙에 근검절약하며 살았던 저는 없는 돈을 쪼개고 또 쪼개서 아껴 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또 회사가 힘들다면서 일을 못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뱃속에 둘째까지 생긴 상황이라 회사를 더 이상 다니기 힘든 지경이었죠. 저번 이직 때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했었는데 얼마 다니지 않고 또 회사를 그만 다닌다고 하니 기분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아이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는데 너무 기분이 상해 저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죠. 여보, 당신 도대체 몇 번째야? 우리 지금 애가 둘이라고. 몇 달 후면 둘째까지 태어나고 나 회사도 못 다닐 텐데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 힘든 것도 좀 참아봐. 어떻게 회사가 당신 마음에 쏙 들겠어. 아니, 나는 뭐 생각이 없는 줄 알아? 왜 그렇게 말해? 오죽하면 내가 이러겠어, 오죽하면. 그러니까 좀 참아보라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또 그만둔다는 말을 해? 아직 1년도 안 다녔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면 이러겠어. 나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병자 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여태까지 모아둔 돈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당분간 좀 쓰면 되지. 돈도 안 모아두고 뭐 했어? 뭐? 모아둘 돈을 줬어야 모아두지. 우리 내년에 전세 계약 끝나는 건 알고 있는 거지? 주변 시세 알기나 하니?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당신 도대체... 아이씨, 진짜 사람 짜증나게 무시하네. 됐다, 됐어. 내가 우리 잘 사는 누나한테 가서 돈 빌려올게.
생활비 걱정 안 하게 살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더럽고 치사해서 원. 남편은 제게 엄청 짜증을 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자존심 이야기만 내세웠죠. 저도 그 모습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화를 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아이를 들쳐업고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남편이라는 놈은 맨날 술 마시고 택시를 타고 들어오고 밖에서 사람들과 노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때마다 돈이 들어갔죠. 남편이 써대는 카드값만 해도 어마어마했었는데 그동안은 그래도 사회생활하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눈 감아줬었어요. 제가 참고 참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얄미워 저도 그동안 쌓였던 것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며칠 후 누나한테 다녀온다고 했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더군요. 그리고 매형이 하는 일을 도와주면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고 혼자 누나한테 갔습니다. 신우는 결혼하고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일이 바빠 한국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아마 그 일을 함께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러는 동안 당장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얼마 후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입장이었기에 미래가 불안하기만 했죠. 지금이야 육아휴직이나 그런 게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다닌 그 시절에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나 주변 지인들도 아이 하나를 낳고는 꾸역꾸역 버티다가 둘을 낳고부터는 거의 대부분이 회사를 포기했었습니다. 그때 회사를 그만둔 언니를 만나게 되었고 우연히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언니는 남편이 사업부도가 나서 당장에 집에서 쫓겨나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때 노점에서 떡볶이 장사를 했는데 엄청 잘 팔렸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아이들 키우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고 남편도 정신 차리고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집안 형편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그 언니는 분식 재료를 대주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꽤 쏠쏠하니 저보고도 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떡볶이나 분식을 판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껴 쓰면서 살 줄만 알았지 장사를 한다는 것에는 자신이 없었죠. 그리고 남편이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해줄 줄 믿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들어왔어야 할 남편이 차일 피일 귀국을 미루더군요. 전화 연락도 피하고 말도 얼버무렸는데 뭔가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아, 나도 빨리 가고 싶지. 근데 여기 매형 일 좀 도와주다 보니까 아무튼 그럴 일이 좀 생겼어. 내가 최대한 빨리 갈 테니까 애들이랑 좀 기다려줘. 아니 며칠만 있다 온다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요즘 몸도 안 좋고 좀 이상해. 의사쌤이 유산기 있다고 회사 가지 말고 쉬라고 하셨어. 불안하단 말이야. 당신 얼른 들어와. 아, 알았어. 진짜 내가 이거 급한 것만 해결하고 빨리 들어갈게. 저는 몸이 좋지 않아 유산기까지 있었는데도 남편은 빨리 들어오지 않았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 잘 연락도 안 되더니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턱수염이 가득했고 머리는 자르지 않아 덥수룩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누가 보면 무슨 땅 노숙자인 것처럼 차림을 했었죠. 그리고 얼굴은 무슨 피죽 한 그릇 못 얻어먹은 것처럼 볼살이 쏙 들어가 있었는데 부자 누나네 집에 놀러간 남편의 행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도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제가 차려준 밥만 허겁지겁 먹고 첫째 아이랑 놀아주고 있는데 그때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집에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왔고 남편이 해외에서 도박을 하느라 돈을 끌어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나와 매형까지 연루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했지만 이미 남편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을 보아하니 그 사람들 말이 사실인 것 같았어요. 남편이 며칠 전부터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말을 했고 집 밖에도 잘 나가지 않았었는데 아마도 이런 행동이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이었나 봅니다. 저는 남편을 붙들고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고 남편은 울면서 무릎까지 꿇더니 제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야.
그게 말이야. 씨, 나 진짜 딱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말 똑바로 안 해? 울긴 왜 울어? 도대체 뭐야? 뭔데 그러냐고. 왜 당신이 그런 큰 돈을 쓴 건데? 누나랑 매형은 또 뭔데? 어? 당신 정말 말 안 할 거야? 그게 내가 카지노에 갔었는데 그거 돈 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니 처음엔 진짜 땄어. 얼마나 잘 됐는데 매형이랑 누나도 많이 따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잖아. 어디 돈 빌릴 데도 없고 딱 본점만 찾자고 하고 그런 건데. 너 미쳤니? 회사 그만두고 일 알아보려고 가서는 어떻게 그딴 짓을 해? 네가 어떻게?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당장 내일 모레 태어날 둘째는? 우리 가족은?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남편의 황당한 발언에 기함을 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돈벌이가 시원찮은 것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거기까지 가서 카지노라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어요. 차마 친정 부모님한테 그 얘기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그냥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의지가 됐습니다. 남편은 매일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고 사정사정을 했는데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기만 했어요. 이제는 모아둔 돈도 없고 집도 당장에 전세금을 올려줘야 할 판인데 남편이 진 빚이 2억이 넘었으니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후로 저희 가족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전셋집을 빼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급한 대로 빚의 일부를 갚고 아주 오래된 반지하 연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저는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집에서 부업을 하며 아이를 키웠어요. 남편은 급한 대로 근처 PC방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빚과 이자 때문에 당장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겠더군요. 친정에는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조금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 돈으로도 턱없이 모자라기만 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떡볶이 장사였어요. 회사에서 나간 언니가 그걸로 빚을 갚고 아이들을 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딱 생각이 났습니다. 장사를 해본 적도 없었지만 일단 제가 뭐라도 시작해야 했기에 언니에게 연락을 해보았어요. 저희가 가진 돈이 없었기에 가게를 얻을 수는 없었고 언니는 때마침 노점상 자리 하나를 알고 있다며 그 자리를 공짜로 시작할 수 있게 알아봐 준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PC방에서 야간 일로 바꾸면 제가 낮에 충분히 장사를 할 시간이 되었고 그렇게만 되면 회사 다니는 것보단 낫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가족을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하겠나 싶었죠. 그 후로 아이들을 업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노점으로 일하는 곳을 일부러 찾아다녔습니다. 분식도 있었고 과일도 있었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참 많은 분들이 노점상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군요. 또 노점상들이 질비해 있는 지하철역 앞을 가보니 퇴근 시간 이후부터는 사람들도 꽤 많아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은 가진 것이 없어서 저렇게 좋은 자리는 못 가지만 고마운 언니가 마련해준 곳에서 열심히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연락도 되지 않는 누나가 꼭 도와줄 것이라면서 저보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과감하게 도전했어요. 남편의 말만 믿었다가는 온 가족이 굶어 죽기 딱 좋았죠. 남편이 정말 노래도 잘 부르고 성격도 따뜻했지만 이런 책임감 면에서는 완전히 꽝이었습니다. 남자는 자고로 다른 건 몰라도 책임감은 많았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노점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유치원에 보냈고 작은아이도 아주 어렸지만 동네 가정 어린이집으로 보내면서 눈물을 머금고 일을 했죠. 떡볶이 판에 떡을 넣어서 양념을 붓고 불 조절을 해가며 끓이는 것부터 어묵꼬치를 끼워서 국물을 내고 짜지 않게 조절하는 것, 그리고 뜨거운 순대를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며 잘 썰어 담는 법까지 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떡볶이가 쫄았다 불었다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에 굉장히 예민해져서 잠도 못 잤는데 나중에는 저도 오기가 생겨서 어떻게 하면 저런 소리를 안 듣고 맛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더군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적어가며 꼼꼼하게 일을 했고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일이 손에 익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PC방에서 밤을 새워 일을 하고 오전에는 좀 자다가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과 놀아주고 씻기고 했었는데 그것도 몇 달이 지나니 서서히 짜증을 내더군요. 여보, 나도 친구도 좀 만나고 혼자만의 시간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친구들이 나보고 죽었냐고 하더라.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친구를 만나?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당신이 룰루랄라 즐기면서 한 도박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당신 안 보여? 노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럼 가서 그 친구들이랑 살아. 아이고, 또 그렇게까지 말하냐? 당신 고생하는 거 다 알아. 그래도 나도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 누나 연락되면 아마 내 빚 다 갚아줄 거야. 누나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바보 같은 놈아. 그럴 거면 진작에 벌써 연락 와서 다 해줬겠다. 연락이 왜 안 되겠어? 그렇게 부자로 호화롭게 살 거라고 떵떵거리더니 남동생이 이 꼴 됐는데 왜 연락을 안 하냐고. 그 집도 완전 바닥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지. 당신 우리 누나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 누나를 뭘로 보고. 당신 말 조심해. 남편은 아직도 자신의 누나를 굳게 믿고 허황된 꿈을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누나가 달려와 자신의 모든 빚을 갚아줄 것이라며 호언장담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한때는 이런 남편한테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죠.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빚 갚는 것도 안 할 것이고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팔지 않아도 될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천사 같은 아이들을 볼 때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저조차고 이 아이들에게 아빠 없는 자식이란 소리를 듣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마음을 굳게 먹고 또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노점상 장사라는 게 날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날씨 좋은 봄날에 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한여름 무더위에는 장사 없다고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 속에서 뜨거운 불 앞에 음식을 만드니 용광로가 따로 없었습니다. 차마 친정 부모님께는 제가 이 장사를 한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공장에 다닌다고만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첫째 아이가 제 이야기를 해버렸지 뭐예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노점상에서 떡볶이를 판다는 딸의 이야기에 처음에는 아닐 것이라며 웃어 넘기셨는데 나중에 제게 모든 사실을 들었을 때는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딸이 노점상에서 떡볶이 파는 것을 좋아하시겠어요. 당장에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빠의 노년연금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싫었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은근히 그걸 바라는 것 같은 남편놈의 태도에 절대로 단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장사는 하루라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들을 위해서 쉬면 쉬었지 저 자신을 위해서 쉰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게 하면 할수록 생각보다 수익이 높아지니까 사람이 점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 다닐 때는 한 달 내내 돈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었는데 이건 하루하루 벌어들이는 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 재미도 쏠쏠했었죠. 많은 연구를 해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당일에 다 팔고 남은 음식은 절대로 다음날 사용하지 않고 주변 상인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의 이런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은 장사를 시작하고 2년이 가까워지던 때였어요. 주변 상인들도 너무 덥거나 추울 때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쉬라고 하셨고 여름이면 시원한 식혜, 겨울이면 따뜻한 쌍화탕도 내어주셨습니다. 왔던 손님들은 하나둘 계속해서 오기 시작하셨고 소위 말하는 단골 고객들도 꽤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단체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큰 교회 체육대회를 하는 날에는 직접 그곳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주며 꽤 많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투덜거리며 PC방에서 일을 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매일이 절망스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입에서 누나 이야기가 나왔어요. 누나가 잠시 저희 집에 며칠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저기, 누나가 왔는데 말이야. 우리 집에서 좀 같이 지내면 어때? 한 일주일이면 돼. 형님이 왔다고?
그렇게 연락도 안 되던 형님이 웬일이야? 당신이랑 같이 도박해놓고 쌩까시더니 여기까진 어쩐 일이시냐고. 아이, 그게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사정이 있었더라고. 매형 사업이 좀 잘 안 돼서 많이 힘들었었나 봐. 사람이 자기 힘들면 원래 그런 법이잖아. 원래? 난 안 그런데? 적어도 내 핏줄, 내 동생이면 나 같으면 그렇게는 안 한다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형님 같다고 생각하지 마. 그거 정상 아니거든? 누나도 당신한테 엄청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당신 준다고 명품 가방도 하나 사왔다고 하더라고. 저기 며칠만, 어? 일주일만 있자. 어차피 누나도 바빠서 더 오래 있지도 못하고 또 애들도 고모 얼굴도 보고 하면 좋잖아. 가족인데. 몇 년 동안 연락도 없어 쌩까던 신우가 온다는 소식에 저는 정말 싫었어요. 더군다나 며칠을 저희 집에서 지낸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졸라댔고 결국 제 허락도 없이 신우를 집에 들였죠. 꼴의 고모라고 아이들 선물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아이들을 보며 함께 놀고 있었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올케, 이제 들어와? 추웠지? 날씨가 오늘 많이 춥던데 얘기 들었어. 고생이다. 응? 여기 이거 내가 올케 주려고 가방 하나 사왔어. 일로 앉아봐. 못마땅해 하는 제 표정을 보던 신우가 웬일로 착한 말투로 제게 앉아보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때 옆에 있던 큰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모가 장난감 사왔어. 이 인형 봐봐. 예쁘지? 엄마 아빠가 안 사줬는데 고모가 이걸 이렇게나 많이 사줬어. 나 고모 너무 좋아. 우리 집에서 고모 같이 살면 안 돼? 응, 그래. 우리 세진이 좋겠네. 고모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지? 응, 엄마 당연하지. 뽀뽀도 해줬어. 우리 고모랑 같이 살자. 고모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고 했단 말이야. 어느새 아이들은 신우에게 푹 빠져 있었고 차마 그 앞에서 저는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신우와의 동거가 시작되었고 그 좁디 좁은 반지하 연립에서 내 식구 그리고 신우까지 5명이 함께 있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말로는 일주일만 있다가 간다고 하더니 열흘이 다 되도록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온 꼴을 보아하니 오랫동안 한국에 있을 것 같던데 뭐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도 그냥 잠시 일 때문에 여기 나와 있다고만 말을 했고 신우도 곧 간다고만 말을 하며 숨기니 저는 전혀 알 턱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펑펑 싸돌아다녔는지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꼴은 엉망이었고 남편과 둘이 온통 배달시켜 먹은 음식 용기들로 가득했습니다. 또 술병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나뒹구는지 아이 키우는 집에서 이게 무슨 꼴인지 너무 짜증이 났어요. 저는 하루 종일 노점상에서 떡볶이 팔고 있는데 집안에서 이런 꼴을 하고 있으니 제가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틈만 나면 택시비를 갖고 기다리라고 제게 전화를 걸었고 저도 처음에는 몇 번 내주었지만 나중에는 화가 나서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자신은 멀미 나서 버스 같은 거 못 탄다면서 택시만 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게 노점상 하면서 버스 타고 다니는 제게 할 말이랍니까? 한번 남편과 대판 싸움을 하려고 작정하던 차에 신우가 저희 집에서 나가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조금 살만해지더군요. 신우는 그렇게 잠시 잊혀진 채로 노점상에 집중했습니다. 아이들은 커갈수록 놀이동산이고 어디고 가자고 졸라댔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매일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했지만 당장에 먹고 살아야 했었기에 눈물을 머금고 장사를 했습니다. 남편도 차츰 마음을 잡아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으련만 본인도 원하지 않고 아이들도 돌봐야 했기에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만 갔고 어느새 저희 집의 빚은 다 갚을 수 있었어요. 정말 단돈 1,000원 하나를 제가 허투루 쓰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거기에 더해서 돈을 모으는 데 집중했더니 1억에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장사를 시작한 지 10년 중에 7년 가까이는 빚을 갚았고 또 5년 정도는 1억을 모으는 데 걸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는 아이들 키우며 생활비만 근근히 했었고 나머지 비용은 거의 제가 다 냈던 것 같아요.
장사라는 것이 이런 맛에 끊지 못한다고들 했었죠. 처음에는 너무 힘이 들어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했었지만 나중에는 그때 포기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적금이 1억이 다 되던 그날 저는 남편과 술을 한잔 하자고 말했고 드디어 이 낡고 오래된 반지하 집에서 이사를 가자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당신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이제 아이들도 다 컸는데 이사 가야지. 번듯한 방 3칸짜리로 가서 아이들 방 하나씩 만들어 줍시다. 나 정말 열심히 장사해서 드디어 1억 만들었거든. 1억? 정말이야? 아니,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팔아서 1억을 모았다고? 무시하는 거야 지금? 당신 카지노에서 진 빚 그거 다 누가 갚았는데 그런 소리를 해? 그 춥고 덥고 하는 밖에서 일하면서 내가 다 갚은 거야. 아이, 그거야. 내가 계속 일하고 애 봐주고 하면서 돈 주고 했으니까. 아이, 근데 진짜 1억 있어? 현금으로 1억이 있는 거야? 어디 봐봐. 어디? 아이고, 뭘 그걸 보자고 해. 내가 애들 공부시키고 하면서 딱 마음속으로 목표 삼은 게 1억이었거든. 목돈 가지고 방 3칸짜리 이사 가는 게 내가 매일 떡볶이 팔면서 생각한 거야. 내가 봐둔 집도 있어. 남편은 저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너무 기쁜 마음에 통장에 적힌 1억을 보여주었어요. 남편은 그걸 보더니 입이 떡 벌어지면서 저보고 잘했다고 술도 한 잔 따라주더군요. 와, 당신 정말 최고구나. 내가 당신 택시 한 번 안 타고 다니면서 짠순이로 살 때부터 알아봤잖아. 역시 내가 결혼 하나는 끝내주게 잘했어. 아, 근데 여보, 사실 우리보다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우리가 당장 이사를 가는 것보다는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게 무슨 소리야? 도와주긴 누굴 도와줘? 당신 왜 이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 남편의 말에 저는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 판국에 누가 누구를 도와주자는 건지 얘기도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20살이 다 되어가는데 자신의 방 하나도 없이 살면서도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놈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감성적으로 노래 부르고 입에 꿀 바른 소리나 할 줄 알지 행동은 전혀 꽝이었어요. 제가 화가 많이 나 있으니 남편은 일단 진정하라고 하면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진짜 열받더라고요. 노점상에서 분식을 파는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편은 꼴랑 손에 꼽힐 정도로만 왔었습니다. 그것도 일을 도와주기는커녕 저한테 현금을 받아서 친구를 만나고 어디를 간다고 왔던 것뿐이었죠. 자기는 중고차라도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쏘다닐 때 저는 개고생을 하면서 일을 해서 모은 돈인데 어떻게 누구를 도와주자는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복은 있는지 학교가 쉬는 날이면 제가 일하는 곳에 나와 제 일도 도와주고 집에서 도시락도 직접 싸가지고 오는 아이들 때문에 여지껏 버텨왔던 인생이었어요. 남편이 나가고 너무 화가 나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데 큰딸이 슬쩍 제 앞에 앉아 사과를 하나 깎아주었습니다. 엄마, 왜 안주도 없이 먹어? 내가 엄마 주려고 사과 하나 남겨놨어. 이거랑 같이 먹어. 엄마, 많이 속상하지? 아빠 때문에. 우리 딸 다 컸네, 다 컸어. 안주도 갖다 주고 엄마 마음도 헤아려 줄 줄 알고. 엄마는 밖에서 장사하느라 우리 딸 커가는 모습도 많이 못 보고 놀아주지도 못해서 너무 미안한데. 난 그냥 엄마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무슨 애야? 어렸을 때나 그런 생각하는 거지.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 없거든. 그나저나 아빠 아마 고모 얘기하는 걸 거야. 엄마 몰래 고모 우리 집에 자주 왔었는데 사정이 힘들다고 아빠가 그랬어. 고모? 네 고모 말하는 거야 지금? 고모가 우리 집에 왔다고? 고모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었니? 할머니 집에도 안 오잖아 그래서. 우리한텐 비밀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던데.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나 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고 아빠한테 돈도 받아가고 그랬어. 큰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먹던 술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장에 집으로 오라고 소리를 질렀죠. 생각해보니 제가 빚을 다 갚고 막 돈을 모으는 재미에 맞들렸을 때쯤 종종 제게 돈을 좀 달라고 했던 때가 기억나더군요. 친구 어머님 병원비 때문에 빌려달라고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몇십만 원씩 가져가던 것들이 어찌 보면 다 신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누구를 도와주려고 그러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예상대로 남편의 입에서는 신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누나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이혼당하고 어렵게 살고 있어서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누나, 진짜 나 어렸을 때부터 거의 자식처럼 키워줬다니까. 그 1억만 있으면 누나 집도 구하고 새 출발할 수 있다니까. 미친놈? 야, 니네 누나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안 그래?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니네 누나가 이혼해서 어렵게 사는 게 나랑 뭔 상관이냐고. 네 마누라는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밖에서 떡볶이 팔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당신 돈 잘 버는 거 보니 앞으로도 돈만 모으면 또 모을 수 있겠구만. 우리 누나는 그런 힘든 일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래. 어? 아주 뚫린 입이라고 네가 막말을 짓거리는구나. 힘든 일을 못해? 오냐. 그래서 니네 누나는 돈도 없는 주제에 맨날 명품 처바르고 택시 타고 다니고 시간 개념도 없고 그랬구나. 그래놓고 우리 집 어렵다니까 홀라당 쌩까고. 그게 누나냐? 그게 가족이야? 남편은 화가 잔뜩 났는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더군요. 아이들은 그런 아빠를 말렸지만 이미 화가 잔뜩 나 있는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너 돈 좀 벌었다고 유세 떠냐 지금? 그깟 1억 모았다고 아주 잘난 체 하기는. 뭐라고? 너 그동안 내가 어떻게 돈 벌었는지 몰라? 그깟 1억? 그래, 그깟 1억 네가 가서 벌어서 니네 누나 줘. 난 이 돈으로 내 자식들 데리고 반지하 곰팡이 집 탈출할 거니까. 그래, 말 나온 김에 우리 이혼하고 내가 재산 분할 해줄 테니까 그걸로 신우이랑 살아라. 그래, 그럼 그 1억도 내가 반 갖는 거 알지? 재산 분할 반반이잖아. 그건 변호사 만나서 얘기하면 되고 내가 여태껏 네 도박빚 갚은 거랑 네가 여태껏 생활비 준 돈 그거 다 드러내면 재산 분할 얼마가 될지 아주 볼만하겠다. 니네 누나랑 그 돈으로 알콩달콩 잘 살아봐. 남편의 망언에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군요. 지켜보고 있던 아이들도 이제는 다 커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혼에 대해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후로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살아온 일들에 대해 다 이야기를 했고 상담 말미에 제가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으니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라고 해봐야 반지하 연립주택에 얼마 되지 않는 전세금, 그리고 제가 얼마 전까지 모은 돈 1억이 전부였었죠. 남편은 제가 진짜 이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지 며칠 후 제게 미안하다며 장사하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저기 여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때는 좀 이상한 말을 했었지. 미안해.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 우리 누나를 조금만 생각해 달라는 거였거든. 이런 말 해서 뭐하니? 다 소용없어. 생각해보니까 결혼해서 난 개고생만 했고 당신은 힘들다고 맨날 회사 그만두고 놀고 먹고 한 시간도 많더라. 동네 PC방에서 알바하는 것도 몇 군데나 옮겼잖아. 나 마음 굳혔으니까 더 이상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이혼해봤자 나랑 재산 분할 반반하면 얼마 남지도 않을 텐데 그거 가지고 뭐하게? 내가 앞으로는 자주 도와줄 테니까 나랑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생각해봤는데 1억까지 누나 주기는 좀 그렇고 5천만 원 정도만 주자. 그 정도는 괜찮잖아. 안 그래? 누나도 우리가... 아유,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얼른 가. 썩 가버려. 다시는 내 일터에 나오지도 마. 남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1억은 안 돼도 5천만 원이라도 주면 신우이와 우리 모두 행복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지가 벌벌 떨릴 정도로 화가 났죠. 내쫓기든 남편이 갔더니 몇 시간 뒤에는 신우가 나타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 역시 미안하다고 하면서 돈 얘기를 꺼내는데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아이씨 진짜? 내가 무슨 돈 뽑는 기계야? 왜 나한테 돈을 달라 그래요? 내가 형님 결혼할 때 모은 돈 주니까 이깟 푼돈 왜 주냐고 했잖아요. 명품 펑펑 써대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해대더니 왜 돈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형님 택시비나 내주고 돈 대주려고 결혼한 줄 알아요? 옳게.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나 도와주면 내가 나중에 옳게네 어려울 때 또 도와주고 서로서로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나도 이런 일 하고 싶은데 내가 힘들어서 못하는 걸 어떡해. 난 이런 일 절대로 못한다고. 1억 안 되면 5천이라도 좀 해주라. 당장 꺼져, 당장. 난 뭐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일 했는 줄 알아? 나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고. 어디서 이딴 말을 짓거려? 당장 꺼져, 당장. 저는 어묵탕에 넣으려고 들고 있던 물을 신우 쪽으로 확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죠. 신우는 깜짝 놀라며 저를 째려보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지라 창피해서 세워져 있던 택시를 타고 가버렸어요. 남편과 신우가 연이어 제 속을 뒤집어 놓고 가버리는 바람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생전 처음 장사를 일찍 마쳐버리고 아이들을 불러내어 맛있는 고기를 사주고는 학원도 빠지게 해주었습니다. 자식들도 어느새 다 컸는지 제가 불쌍하다고 말을 하며 아빠와 따로 살아도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동안 아빠가 자신들이 있는 앞에서 자기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 욕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아빠가 아빠 친구들한테 전화통화하면서 떡볶이 냄새 풀풀 풍겨서 여자로도 안 보인다고 그러면서 여자친구 소개시켜달라고 막 그랬어. 내가 다 들었어. 아빠 나빴어. 엄마 이런 데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빠랑 따로 살아도 괜찮겠어?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 친구네도 엄마랑만 살고 오히려 그게 더 낫대. 나도 집에서 아빠 눈치 보면서 라면 끓여주는 거 안에서 더 좋아. 얼마나 못난 놈이었으면 자식들 앞에서 그런 통화를 한답니까? 저한테서 나는 음식 냄새들 때문에 여자로도 안 보여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는 게 글쎄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저는 이제서야 진짜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떤 풍파가 와도 남편이라는 놈과 함께 사는 것보단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남편 앞으로 빚이 또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랑 살면서 얼마 안 되는 돈을 벌어서 쓸 돈이 없다고 하더니 몇 천만 원에 달하는 제2금융권의 돈을 빌렸더군요. 지금은 저 몰래 이자만 근근히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조금 후면 원금까지 함께 내야 해서 꽤 힘들 것입니다. 남편은 그래서 더더욱 저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 같아요. 자기도 알아봤겠죠.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고 빚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입니다. 하나도 자기한테 유익한 것이 없으니 제게 매달리고 또 사정하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작은 집을 구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친정의 도움도 받았고 노점상을 도와준 언니의 조언도 받았어요. 남편은 협의해주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가서 승소하게 되었는데 참 사람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연애까지 합치면 거의 15년이 가까운 세월을 오랜 세월을 함께 나눈 사람을 갑자기 인생에서 떼어내버리니 거기에 따른 충격이 많이 컸습니다. 또 저로 인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얼마나 많이 걱정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주었고 덕분에 저희 세 식구는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노점상은 이제 그만해도 될 법하지만 아직은 이 행운의 장사를 놓고 싶지 않아 계속하고 있는 중이에요. 춥고 더울 때 도움을 주는 주변 상가 사장님들도 계시기에 이전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돈벌이도 꽤 짭짤하고요. 열심히 살아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부족함이 없는 엄마가 되는 것이 목표랍니다. 씩씩하게 잘 살아가 볼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